반갑습니다. 덕성여대의 조진만입니다.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김영우 교수님 발제문에 대한 기정 토론을 부탁받았고, 최영진 교수님 관련한 사항들 좀 해줄 얘기가 있으면 좀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김영우 교수님 제가 평소에 존경하고 또 워낙 이 분야에 있어서 발군의 연구적들을 내셨기 때문에 보면서 많이 배우고 좋은 공부를 했습니다. 워낙 적실성이 높고 굉장히 포괄적인 정치개혁의 진짜 전반에 대한 얘기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하게 문제 제기를 할 것들을 잘 찾기는 힘들었습니다. 다만 시간 관계상 소소한 건 빼더라도 전반적으로 조금 제가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거나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교수님 발제문을 보면은 일단 정치개혁은 실천이 중요하다. 그리고 정치 제도들 간의 정합성 문제를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정치개혁 논의의 적합성 아니면 공식적인 절차적인 민주성이 확보돼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제, 결국은 통치권력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대통령제에 있어서의 상법 분립, 견제 균형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차원에서 큰 틀에서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고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다만 몇 가지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몇 가지 의문이 있는 게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명백하게 구분이 되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단은 정치개혁 주체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건 정당이 있고요. 대통령 행정부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국회가 있고 그다음에 사법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건 분립상에서 딱딱 분리돼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재판소장이 국무총리에서 되겠느냐라고 하지만 과연 그렇게 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게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차피 대통령도 특정 정당의 후보였고 국회의원도 다 특정 정당 소속입니다. 그리고 정당 내에도 원내 인사를 나눠가지고 하고 그럼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국회의원이고 대통령인데 정당에서 당뇨들이 암만 얘기해봐야 듣겠습니까? 영향력이 없는데. 그러니까는 뭔가 정치개혁을 하려면은 힘이 있고 최고 권력자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이건 궁극적으로 개혁을 이루려는 단계에서는 영향력 있는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정합성 문제를 그렇게 딱 참 구분하기가 참 힘든 측면이 있다. 그런 고민들을 저도 어떻게 풀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제도 정합성도 비슷한 차원인데요. 저는 김영우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개혁 큰 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정치권에서 동의합니다. 근데 이게 저는 패키지화되고 옵션화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뭐냐면은 좋은 정치제도 이렇게 하면은 좋다.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높인다. 군소정당도 소수자들도 대표할 수 있는 여러 정당들이 정치개혁의 방향들이 다 그렇게 왔습니다.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합의적으로 가자. 필리버스터도 하고 다수결제보다는 민주화 이후에 정치개혁 방향이 그렇게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잘 정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의 학자들도 얘기했지만 메이너링 같은 학자도 얘기했지만 대통령제는 기본적으로 다당제하고 잘 안 맞습니다. 군정정부 출연할 수 있고요. 대통령의 리더십을 발휘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 양당제로 미국 같이 양당제로 했을 때 그러면은 양당제가 구축되면은 정당 체계의 문제 대부분 해결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나 새누리당 중심으로 하면은 괜히 군소정당 껴안으려고 야합할 필요도 없고요. 어차피 둘이 경쟁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되겠죠. 양당제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선거제도 대표성, 왜곡 효과가 있다고 그러지만 우리는 비례대표 의원을 뒀기 때문에 이거를 후보자 투표하는 거를 정당 투표로 의지해서 전국구 의석을 대분하는 게 이게 헌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1인 2표제를 채택한 거거든요. 만약에 전국의 국회의원을 다 지역구 국회의원으로만 뽑는 겁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뽑는 겁니다. 지역주의가 강화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양당제 확실히 형성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선거제도 비례성만 대표성이 아닙니다. 지역 대표성도 있습니다. 299개 다 되면은 어느 지역이나 조그만 지역이나 국회의원들 다 갖고 있고요.
지역주의라는 게 제도를 바꾼다고 그래서 독일식으로 된다고 그래서 하루아침에 지역주의, 영원한 간에 지역주의가 해결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어떤 한 토론에서 얘기했지만 독일식 선거제도가 채택이 되면은요, 어떤 효과가 나오냐면 지역주의가 더 강화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호남 유권자들 입장에서, 영남도 마찬가지일 수 있지만 호남 유권자들 같은 경우에서 이게 옛날같이 찍어주면은 민주당이 그렇게 다수석을 못 가져갑니다.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정당 투표에서 100% 민주당 찍어주는 겁니다. 그럼 전체 의석 다 가져갑니다. 오히려 더 좋은 양화사 낙동을 구축하는 식으로 독일식 선거제도를 채택했을 때 지역주의라는 게 견고하게 존재한다고 그러면 더 강한 표의 집결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 의석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합의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좀 더 양당제로 가고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거면서 뭐 이런 식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아예 다당제로 갈 거면 또 다른 옵션, 좀 패키지화되고 여러 가지 옵션을 놓고 논쟁을 하고 가장 한국에 적합한 패키지화된 정치개혁 옵션을 채택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절차적 민주성 관련해가지고 역시 정당의 후보자 공천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역시 당내 민주화라고 보입니다. 저는 정당 내부의 민주적인 문제. 그래서 아까 김영호 교수님도 잘 지적하셨지만 모든 의사결정에서 정당 소속원이라든지 국회의원들도 모르는 뭐 개혁이라든지 인수위 따를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당내 민주화를 통해서 주요 결정들을 공개적으로 하고 투명하게 하고 거기서 당내에서 심하게 갈등해도 괜찮습니다. 서로 그래서 그런 다음에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당론으로 결정된 거, 합의된 부분, 그 부분들은 따라야 이게 정당 민주주의죠. 자기가 저 정책에 대해서는 끝까지 반대했는데 당내에서 결국 표결이라든지 졌어요. 그럼 밖에 나가서 뭐 소신파 국회의원처럼 그런 게 아니라 내 소신이 그럴 수 있지만 당에서 결정된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갖고 유권자라든지 지역 주민들을 설득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정당 정치고 당내 민주화가 되는 건데, 우리는 그냥 지도부에서 결정을 해놓으니까 자기 의견은 반영이 안 되고 그런 과정 없이 따라야 되니까 이게 반론이 되고 소신파 국회의원처럼 밖에 나가서 이제 언론 플레이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당내 민주화 문제들을 좀 잘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거고, 보통은 선거가 많아가지고 선거주의가 안 맞아가지고 그런데 선거가 없는 시기에 이런 논의들이 차분하게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올해 같은 시기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치개혁 많이 이루어졌고요.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인사청문회 하면서 보지만 정치의 시대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정치의 중요성, 정치를 비판의 대상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바람직한 차원에서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정치인들이 하고자 하는 것, 특히 뜻이 있는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려는 것들을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는 서포트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법조인 중심, 관료 중심으로 가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사법부가 신뢰도가 높은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사법부가 깨끗한 게 아니라 공개되는 부분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정치인처럼 사법계에 계신 분들이 모든 것들을 낱낱이 인사청문회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밝혀버리면은 더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정치를 원상복귀할 수 있고 그런 속에서 뭔가 의미 있는 발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중에 이제 그 헌법재판소장 오늘 그 중앙일보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국무총리 후보하는 게 적합한가라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러면은 국회의장 하신 분은 대통령 못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법관하던 사람이 국회의원 할 수 없고 관료 출신이 국회의원 할 수 없고 국회의원이 또 뭐 장관. 제가 봤을 때 동시에 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면서 장관하는 거.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명확히 구분되기는 어려운 측면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이 고위공직자가 됐을 때 그 고위공직 권력을 행사하면서
자기가 있었던 사법부 출신이 사법부 뭐 그런 거에 편의를 받는다든지 그런 거에 대한 비리, 영향력 행사, 이거는 굉장히 고위공직자로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까지 원칙적으로 하면은 오히려 더 소통이 안 되고, 상권 간에 분리는 돼 있지만, 쉐어링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어차피 국가가 입법, 사법, 행정으로 통합돼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업무상의 분장은 하면서도 유기적으로 좀 연결을 할 수 있는 또 정치개혁 방안이라든지 시스템을 모색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큰 틀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 정책과 관련해서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정책을 만드는 김용남 교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정책을 누가 만드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제대로 만들어지는지도 모르겠고, 최영진 교수님도 비슷한 말씀하셨는데, 그 과정을 좀 더 투명하고 공식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매니페스토. 그래서 박근혜 당선인이 계속 약속 100% 지키겠다 말씀을 하시는데, 저 굉장히 큰 덫에 걸릴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은 그만큼 준비가 철저했냐라는 거죠. 그만큼 논의가 많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준비가 부족하고 잘못된 정책은 빨리 털어버리는 게 그게 좋은 겁니다. 잘못 만들어지고 그런 거를 약속을 지키겠다고 100% 이행하면은 예상 낭비고 갈등이고 별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당 내에 정책과 관련한 뭐 매니페스토 작성위원회라든지 이거 공식화하고 국고보조금 정책연구소 주는 것들을 그쪽에 일부 필수적으로 쓰게끔 하고, 홈페이지하고 전당대회 같은 걸 통해서 정책에 중요한 전환이 있을 때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바로 그 매니페스토를 누가 만드는지 모르게끔 그러는 게 아니라, 당연히 선거 시점 되면은 그게 정당의 매니페스토가 되는 거죠. 그리고 후보자 대통령제니까 후보자의 구상들은 그거에 준해서 또 다른 세부 공약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되면은 선심성 그 정책이라든지 떼쓰고 막 억지 부리고 갈등하고 그러는 비용들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상으로 그런 말씀입니다.